얼어붙은 당신의 마음에 새봄을 가져다 줄 이야기. 안녕하세요. 새봄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7개월간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시댁에서 그녀는 허지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이 제 둘째였습니다. 지옥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 지옥, 교양 넘치는 시누이. 그녀는 며느리 친정엄마 면전에 대고 언니가 집안일을 못한다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끓인 국에 몰래 소금을 붓고 아버님 앞에서 올케 음식이 짜다며 모함했죠. 두 번째 지옥, 돈에 미친 큰형님. 3년간 4,500만 원을 뜯어가고 며느리의 결혼 반지까지 팔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며느리 딸이 다쳐 병원비 80만 원이 급할 땐 나도 우리 아들 학원비 내야 해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짓밟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느리를 냉대하던 시아버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가, 내가 다 안다. 내가 밤마다 우는 거. 시아버지는 며느리 손에 낡은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정리할 게 있다. 그 정리를 하겠다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100억의 유산, 돈 냄새를 맡은 형님과 시누이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유언장 공개의 날,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에 형님은 이건 무효야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시누이는 아버지가 미쳤어 라며 절규했습니다. 대체 그 100억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자를 증오했던 시아버지는 어떤 무서운 정리를 준비했던 걸까요? 새봄 인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허지숙입니다. 35 나이에 저는 아직도 이 이름을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립니다. 지난 10년, 아니 정확히는 10년하고도 7개월 동안 저는 한 번도 허지숙이란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둘째, 제 혹은 어이였어요. 한때 저는 서울 강남에서 넉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무역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시며 여유로운 삶을 사셨죠.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기억, 발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던 그 시절. 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24살 되던 해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연대보증을 썼던 어머니의 학원까지 날아갔어요.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가족은 단칸방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아버지는 매일 소주를 드셨어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울려 퍼지던 밤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결국 2년을 더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집안 형편이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저는 대학 중퇴라는 씁쓸한 마음을 위로받을 새도 없이 바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소를 지어야 했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손에는 독한 화장품 냄새가 배어들었어요. 밤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빈 날이 많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윤재혁. 재혁 씨는 제가 일하던 백화점 근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화려한 로펌 대신 서민들을 위한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종종 백화점 지하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있는 화장품 코너에 들러 핸드크림이라든지 작은 선물들을 사가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을 위한 마음이 선물을 챙긴다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사가곤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화장품을 골랐지만 지친 기색으로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저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본인을 위한 선물도 하나 주세요. 여기 제가 골라봤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본 순간이었으니까요.
백화점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재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수가 미안한데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야 할 것 같아. 형님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정이 안 좋거든. 그나마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모시면 되죠. 당신만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그 시절.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살아있는 지옥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래아버지 윤철수, 45세 나이의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였어요. 정확히 버림받았다는 표현도 너무 낭만적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과 사업체를 통째로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이혼 이자료까지 받아내고 떠났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집도 사업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여자를 증오하는 병도 생겼어요. 시아버지와 동거 첫날, 시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여자들은 다 같아. 남자가 돈 있을 때는 꼬리치다가 망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여자야.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밀면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김치 씹는 소리만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됐어. 나가.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됐다니까. 나가라고.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어요. 그네는 연락 없었냐?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구나. 맞습니다. 시아버님은 자나깨나 큰아들 걱정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을 수백 번도 더 하시면서 큰아들 바라기만 되어가고 있으셨죠. 아버님 봉양은 둘째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관심도 없고 그저 큰아들 하실 때는 서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1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과묵하신 분이야. 내가 더 잘하면 돼.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저는 서서히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윤미경은 당시 32살의 교양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와 결혼해서 강남에 사는 성공한 여자였죠. 그녀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시계처럼 정확하게 저희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제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언니, 나왔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은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뿐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풍기는 고급 향수 냄새가 저희 집 된장찌개 냄새와 부딪혔고 그 대비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옳게.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요? 현관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집에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나와야죠. 아, 바람 많이 부네. 머리 다 엉클어졌잖아. 저는 1분도 안 돼서 문을 열었는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아가씨. 내가 부엌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가 잘 안 들렸나 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부엌? 토요일 오후에 무슨 부엌 일이 그렇게 많아요? 으이그, 시간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녀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 했어요.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제 앞을 휙
지나갔습니다. 아빠, 딸 왔어요. 거실로 들어간 아가씨는 아버님 앞에서는 완벽한 효녀가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미소는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아빠, 제가 백화점에서 한우 사왔어요. 올케가 소고기는 제대로 구울 줄 아나 모르겠네. 아빠, 요즘 입맛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제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톤. 올케, 음식이 좀 짜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간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버지 고혈압 있으신데 그렇게 짜게 드시면 안 되죠?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어요. 아, 꿀바른 저 목소리가 나에게만은 매번 쌀쌀 맞고 차가워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심하게 맞는 고통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만든 음식이 짜다고요? 저는 매번 간을 항상 확인하는데요. 아버님 고혈압 때문에 소금 대신 천연 다시마 가루 쓰고 된장도 저염된장 쓰고 있어요. 에이, 올케. 뭘 그렇게 정색 가고 그래요? 난 그저 조심해달라고 하는 건데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겠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칼날에 베이면서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삼키는 맛은 쓰디썼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 선반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금통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흘러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걸 만져봤어요. 소금이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아버님 저녁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역시나 짰습니다. 정말로 짰어요. 혀가 얼얼했고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가씨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에 몰래 들어와 소금을 더 넣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님 앞에서 제 음식이 짜다고 말한 것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악랄한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대기업 다니고 의사 남편 둔 교양 있는 시누이가 몰래 소금을 넣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피해망상증 환자 취급할 게 뻔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 국을 버리고 새로 끓였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가씨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아가씨의 진짜 무기는 교양이라는 이름의 칼이었어요. 한 번은 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저희 집에 3일 정도 잠시 계셨습니다. 재혁 씨가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고 시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걸음도 불편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기뻤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토요일 오후 아가씨가 왔어요. 늘 그렇듯 정확히 3시였습니다. 언니, 오늘 친정어머님 계시다면서요? 네, 아가씨.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요. 어머, 그래요? 어디 인사드려야지. 아가씨는 거실로 들어가 제 친정어머니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허리는 90도로 굽혀졌고 목소리는 예의 바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올케, 남편, 동생이에요.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제게서 시댁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셨고 아가씨가 어떤 성격인지 아셨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언니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언니가 집안일이 좀 서툴러서요.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쐬며 숨을 참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가씨의 의도를 어머니는 이미 아셨어요.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딸이 이 모양이다. 그 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나 보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병치레 하느라
지숙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미안식이나. 옳게. 평소에 내 얘기 별로 안 좋게 했나 봐요. 그냥 물어본 건데 꼭 내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호호호. 아가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망신 주고 저를 못 배운 딸로 낙인 찍는 것. 그러고는 민망했는지 얼른 일어나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눈물이 그냥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가 뭔가 불편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어요. 옳게. 날씨도 쌀쌀한데 아버지 방 너무 차갑잖아요. 거실은 이렇게 훈훈한데 아버지 방은 왜 저렇게 냉골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 보일러 잘 돌아가는데 어디 고장났나? 아가씨는 씩씩대며 마치 아까 민망한 상황을 되갚기라도 하듯 열을 올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억지라도 부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소 우리 아버지 신경이나 쓰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는 저렇게 극진한데 그리고 시아버지도 계시는데 친정엄마까지 좀 불편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찬밥 신세고 아이고 참나. 많이 배운 내가 참아야지. 기가 막혀서. 속사포처럼 퍼부어대는 아가씨 얼굴은 교양은 온데간데 없고 교활하고 저급한 모습만 보였어요. 친정어머니께서 내 손을 꽉 잡으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식은땀이 났지만 부들부들 떨면서도 친정어머니를 봐서 억지로 참고 고개를 떨궜어요. 아가씨는 한 방 먹였다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지세당당하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지수가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엄마. 저 견딜 수 있어요. 윤서방이 잘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어머니를 더 걱정시킬 수 없었고, 남편을 실망시킬 수 없었고, 저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 수 없었던 시아버님 방의 보일러 사건. 알고 보니 아버님이 며느리 생활비 아껴준다고 일부러 보일러를 낮에 꺼놨다고 하시더군요. 아가씨가 저렇게 노발대발할 줄은 아버님도 예상 밖의 일이라 그저 놀랐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알았다고 하는 수밖에요. 아가씨의 시집살이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제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지숙 씨 아니에요? 아가씨의 친구들이었어요. 3명의 여자가 저를 둘러쌌고 그들의 명품 핸드백에서 나는 가죽 냄새가 제 낡은 옷과 대비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아졌어요. 제 카트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소들이 잔뜩 담겨 있었고 그녀들의 카트에는 고급 수입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그러던데 시아버님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미경이한테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가씨가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케 음식은 입에 안 맞으셔서 항상 미경이가 챙겨드린다면서요? 에휴,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변명처럼 들렸고 초라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미경이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녀들의 동정어린 눈빛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장도 다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마트를 나와버렸어요. 집까지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뒷담화까지 하고 다니는구나.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마트에서 아가씨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머, 그래요? 친구들 괜찮죠? 다들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가씨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어요. 아가씨, 제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던데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내가 뭐 어쨌는데요? 뭐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에요. 난 그냥 좀 그랬다는 거예요. 올케, 설마 오해한 거 아니죠? 나 올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올케가 혼자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그녀의 말투는 순진했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뒤에 숨은 칼날을. 아닙니다. 뭐, 고마워요. 그럼 됐어요. 올케는 항상 예민해요. 좀 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올케를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바닥은 차가웠고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내가 진짜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시라는 것을, 멸시라는 것을, 서서히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큰아주버님 윤재석은 당시 41살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로는 사업 준비 중이라는 핑계로 10년 넘게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아내 박명희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죠. 형님은 돈에 미쳐 있는 여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없는 돈에 미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입에서는 돈. 돈 얘기만 나왔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고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초인종 소리는 불길했습니다. 동서, 나야. 문 좀 열어봐봐. 형님의 목소리는 급했고 숨이 차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아주버님, 보너스 나왔지? 그거 5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어? 500만 원. 그 돈은 이번 달 대출 일부 상환하려고 계획한 돈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돈은 이번 달 저희도 급하게 막아야 하는 돈이라 곤란해요, 형님. 에휴, 동서, 500만 원이 아까워서 핑계를 대.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우리 오빠가 이번에 사업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거든. 그것만 터지면 5천만 원도 갚을 수 있어. 형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침이 튀었고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야, 허지수! 형님이 갑자기 반말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공기가 싸하게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사람 자존심을 밟아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 거 아냐? 아버님 좀 모신다고 지금 유세야? 내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형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혈관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곤 큰 소리로 울어대는데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그 돈을 갚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거절하면 형님은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동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집안 망한 인간성 없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고마워, 동서. 잘 쓰고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형님은 돈을 받자마자 휙 돌아섰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급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 달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어도 20번을 걸어도. 한 달 후 형님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돈은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고, 그거. 미안해. 다음 달에 같이 갚을게. 동서. 우리 오빠 원래 사업하던 사람이야. 이번 건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라고. 직장만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한 번 터지면 잭팟이라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빌려줘.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줄게. 동서 부탁 좀 할게. 응. 저는 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형님은 총 4,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약했고, 결혼 반지를 팔았고, 남편의 보너스를 모두 털었습니다. 결혼 반지 팔던 날,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그 반지는 남편이 월급을 모아 사준 것이었는데. 얼마 후 시아버지의 칠순 생일 잔치가 다가왔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고 음식은 최대한 제가 직접 장만했어요. 돈이 없어서 호텔은 꿈도 못 꿨지만 적어도 정성만큼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치 당일 형님 가족이 도착했어요. 아주버님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와이셔츠에서 풀냄새가 났어요. 형님은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조카 준혁이는 최신형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께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그럴듯한 상자였습니다. 금빛 리본이 달려 있었고 상자는 제법 컸어요. 오, 그래, 고맙다. 우리 큰아들이 주는 선물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큰아들 바라긴 아버님은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빛 리본을 풀러 선물 상자의 내용물을 살짝 보시더군요. 잠시 당황하는 듯 하셨지만 헛기침 몇 번 하시고는 선물 상자를 어딘가에 숨기시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디선가 사은품으로 받은 듯한 양말 선물 세트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고 화도 나고 슬펐습니다. 반면 형님이 목에 두른 목걸이는 좋기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금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고 저희 낡은 목걸이와 대비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다가왔어요. 동생, 수고 많았어. 그나저나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면서? 병원비 많이 들지? 아, 형 뭐 괜찮아요. 그래. 형도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사업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미안하다. 헛, 여유가 없다고요? 형님의 금목걸이가, 아주버님의 새 정장이, 준혁이의 최신형 아이폰이 눈에 밟혔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빌려가신 돈은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달 말에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동서 나 믿지? 형님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미안함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술값이 원래 견적보다 30만 원 더 나왔어요. 저쪽 테이블에서 양주를 추가로 시키셔서요. 저쪽 테이블, 아주버님이 앉았던 자리였어요. 고급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안주도 고급 안주를 시켰더라고요. 저는 제 가방에서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을 꺼냈어요. 아이들 학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제 손은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하다.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도 다 알아. 형님네가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 혈관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참아? 왜 한 번도 화를 안 내? 당신 가족이잖아.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 당신만이라도 평온하면 좋겠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촉촉한 눈가만 조용히 훔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휴대폰 녹음 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통화를, 모든 만남을,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왔어요. 딸 수아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검사비와 치료비로 8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3만 원.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바닥에서 진땀이 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카드도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죄송한데요. 수아가 다쳐서 병원비 필요한데 80만 원만 급하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이번 주에 갚을게요. 전화 저편에서 형님이 쌀쌀 맞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 동서. 나도 지금 급한데 어떡해? 우리 준혁이 학원비 내야 되거든. 미안해. 하지만 형님, 지난번에 제가 형님께 빌려준 돈도 아직 안 주셨고, 오늘 좀 안 될까요? 아이 치료비가 모자라요. 어후, 동서.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건 빌린 거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빌려준 건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차갑고 소독 약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결국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0년지기 친구가 묻지도 않고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울음을 참았어요. 목구멍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4년차 되던 해 아가씨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들뜬 듯했어요. 언니, 나 올케네 집 앞으로 이사 왔어요. 네?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 반갑지 않나 봐요? 우리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도도로 5분 거리예요. 악몽이었어요. 그날부터 아가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초인종이 울렸고 저녁을 먹으려 하면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제게 공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간장 좀 빌려줘요. 우리의 숙제 좀 봐줄래요? 내가 지금 바빠서요. 집에 밥이 떨어져서 그런데 저녁 먹으러 가도 되지요? 미안한데 우리 애 학교 가져갈 준비물을 놓고 갔대요. 좀 갖다 줄래요? 우리 애가 몸이 안 좋다고 조퇴를 했는데 같이 병원 좀 가줄래요? 내가 미용실 예약한 걸 취소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 아이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아야, 너 엄마한테 배운 거야? 어머, 안 되겠다. 고모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준호야, 엄마 말만 듣지 마. 엄마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8살 딸 수아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고모가 그러는데 엄마가 많이 못 배웠대. 그래서 엄마가 답답할 때가 많대. 그래서 공부는 꼭 고모한테 배우래. 엄마 진짜 못 배웠어? 그럼 고모한테 배워야 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그건 그런데 고모가 자꾸 그렇게 말해. 엄마 집이 망해서 못 배웠대. 진짜야? 아이의 순수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비친 저는 초라한 엄마였어요. 실패한 엄마였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나도 못 배운 엄마 딸이야. 고모가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래.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그날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번엔 진짜 선을 넘었군요. 자식은 건들지 말아야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더 행복할까? 이 집안의 멸시와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믿어줘. 내가 대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순간이었어요. 지수가, 이리 와봐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고 물소리만 졸졸 흘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손은 떨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버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등은 구부정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애미야, 힘들지?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살아봐야 알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디. 내가 다 봤다. 네가 밤마다 우는 거, 네가 반집하러 가는 거, 네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우는 거.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고 묵직했습니다. 이거 넣어둬라. 1,000,000원이야. 네가 그네한테 빌려준 돈, 그거 일부라도 메우라고. 아버님, 이런 돈을. 괜찮아, 받아. 그리고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눈꺼풀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여자가 다 싫었어. 그래서 널 제대로 못 봤다. 하지만 넌 아들을 위해, 애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여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정리할 게 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달라지셨어요. 아가씨가 또 소금을 넣으려고 부엌에 가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부엌에서 뭐하냐? 너네 집도 아닌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아버지, 저는 그냥 나가. 혜미가 요리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아가씨가 당황한 얼굴로 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또 돈을 빌리러 왔을 때도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큰애미야,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갚았냐? 아버님, 그게 다음 달에 빌린 돈도 안 갚고 또 빌리러 오냐? 염치가 있어야지. 형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형님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아버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췌장암, 3기,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항암 치료, 병원 왕복, 식이요법, 간병 등등. 간병인 작은 침대나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고, 소독약 냄새가 옷에 가득 배었어요. 손은 항상 거칠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픈 시아버지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으니 참았습니다. 하지만 큰아주버님과 아가씨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면 다행이었어요. 동생, 미안해. 형이 바빠서 나중에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배경으로 TV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도 애들 때문에 바빠. 올케가 있잖아. 올케가 더 잘하잖아. 아가씨는 전화를 하면서도 귀찮은 듯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 뒤로 카페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의 교양 있는 멸시와 큰형님 댁의 무책임한 착취 속에서 제 영혼은 이미 새까만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빠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의 100억 유산이 터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후 병원에서 우연히 본 것이 있었어요. 아버님의 먼 친척이라는 분이었고 문중을 대표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흰머리의 노인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문중 선산이 드디어 그린벨트에서 풀린답니다. 선산이 이번에 팔릴 것 같아요. 팔리면 3대 독자이신 어르신의 몫으로 대략 100억 정도 넘게 상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주게. 자녀분들에겐 알리지 말까요? 응, 때가 되면 알려줄 거야. 그때까지 비밀로 해주게.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어요. 그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따로 부탁하신 경매건은 진행할까요? 그 경매건이야말로 조용히 처리해주게. 뒤처리는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날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작은 목소리로 여보, 아버님이 재산이 있으신가 봐. 좀 많이. 나도 알아. 아버지가 나한테는 말씀하셨어. 하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형님네는 아마 모를 거야.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어갈 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갑자기 아주버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소리가 졸졸 흘렀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아, 아버지 상태는 좀 어때?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형님. 그래, 동생아.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재산 얘기, 문중산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손에 쥔 수세미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형님.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 너머로 형님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뭐래? 돈 얘기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형님이 돈 냄새를 맡았네. 눈치챈 것 같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새벽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고 뒤로는 기계음이 울렸어요. 남편과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텅 빈 새벽거리를 달렸고 신호등은 빨갛게 깜빡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기계가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고 아버님이 가슴은 간신히 오르내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 남편이 달려가 아버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뼈만 남았습니다. 재혁아, 네, 아버지, 잘했다. 너희 부부 정말 잘했어. 아버님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재혁아, 두 번째 서랍에 봉투가 있다. 그거 변호사한테 가져가. 다 준비해뒀어.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애미야. 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웠다. 진짜 딸 같았어. 미안하다. 아버님, 다 끝낼 거야. 다 정리될 거야. 이제 다 왔다. 둘 다 고마웠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버님은 새벽 5시 20분,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 돌아가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삐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오전 5시 20분, 사망 확인. 차갑고 무미건조한 그 말이 아버님이 마지막을 요약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큰형님 가족이 도착한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5시간 후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 곁을 바람처럼 지나는데 하마터면 토가 나올 뻔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아주버님이 영정 앞에서 통곡했어요. 목소리는 컸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을.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말랐고 그저 독한 숙취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후 1시간 더 늦게 완벽한 상복을 입고 왔어요. 화장도 정갈하게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기계처럼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편히 가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교양 있었어요. 허리는 90도로 굽혀졌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처럼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챙겼어요. 다리는 부어올랐고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고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형님은 앉아서 제게 일만 시켰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없다 싶으면 상주방에 들어가 몸이 안 좋다라며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들의 시중을 드는 하인과 같았습니다. 장례식 2일차,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동서,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형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초조했습니다. 동서 있잖아. 아버님이 혹시 통장이나 뭐 그런 거 맡긴 거 없어? 모르겠는데요, 형님. 에이,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린데 뭐 어때? 아버님 재산이 좀 있었다며? 형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거친 목소리로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동서,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다 알아. 아버님 명의로 강남에 부동산 있는 거. 형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형님, 여기 장례식장인데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진짜야? 재산 있지?
형님이 눈은 혈관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어요. 퀴퀴한 입냄새가 났고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뜬 소문이에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동서는 뭘 모르나 보네. 아무래도 수상한데 말이야. 됐다 됐어. 가난뱅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 에이, 괜히 기대했네. 형님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저벅저벅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돈 냄새를 맡았고 탐욕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후 아버님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족 여러분, 고인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큰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재혁아, 내일 유언장 공개한다며? 내일 보자. 네, 형님. 그나저나 아버지가 뭘 남기셨을까? 넌 뭐 아는 게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오가는 눈치던데. 누구지? 전화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여보, 동선에도 모른다잖아요. 뭐 있겠어요? 내일 가보면 알겠죠?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검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하지만 저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은 강남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큰형님 부부, 아가씨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였습니다. 아가씨 남편 강민호는 서울대 의대 교수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변호사까지 부르고. 나 오후에 수술 있으니 빨리 끝내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고 표지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 윤철수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고인께서는 해평윤 씨 3대 독자로서 이번에 여주에 있는 문중소지 선산이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보상받게 된 자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은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속받을 예정 금액은 약 103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약 103억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가며 소리를 냈어요. 103억? 103억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눈은 온통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커졌어요. 아가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그동안 문중에서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던 선산의 보상금액 일정 금액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3대 독자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웅성웅성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웃기 시작했어요. 히히.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하. 미친 듯이 웃었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쳐댔어요. 하하,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걸 숨기고 계셨구나. 하하, 그래. 어쩐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어수선하다 했지. 하하하. 자, 그럼 유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노란 봉투였고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을 장남 윤재석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얼어붙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기뻐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눈은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자리에서 먼저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장남. 나한테 전부요? 네, 맞습니다.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시 집안의 대들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형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팔을 흔들며 뛰어올랐고 큰아주버님을 껴안았습니다. 103억이 다 우리 거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왔어요. 잠깐만요. 오빠가 전부요? 그럼 나는요? 나도 자식이잖아요. 고인께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론 씨, 오빠, 그래도 나한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가 큰아주버님한테 달려들었어요. 그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큰오빠, 우리 남매잖아. 반은 내 거야. 내 거라고. 야, 됐어. 아버지가 나한테만 주신 거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큰아주버님이 아가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 나쁜 놈.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도 딸이야.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윤재혁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남깁니다. 그리고 막내딸 윤미경에게는 1,000만 원을 남깁니다. 뭐? 1,000만 원. 지금 장난해? 아가씨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 오빠한테 100억을 주고 나한테 1,000만 원? 이게 말이 돼? 인정할 수 없어. 큰아주버님 부부는 콧웃음을 치며 그저 그들만의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큰아주버님 집은 축제였어요. 며칠이 지난 뒤 큰조카의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샴페인 터뜨리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수입차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한강뷰가 멋지다는 고급 펜트하우스 계약서를 들고 찍은 사진들이 자판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돈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는 듯 매일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여기저기 백지수표 날리듯 써제끼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여기에 있고 행복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입이 찢어져라 웃는 형님 가족의 사진 뒤로 후광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주버님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재성님, 3일은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 계좌 오늘 날짜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현금은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입니다. 아, 그렇지요. 아직 선산 팔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았겠군요. 그러니 아직 부동산 맞겠네요. 하하. 언제쯤 입금될까요? 이사갈 집 잔금과 이것저것 처리할 일들 날짜가 내일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상속 예정인 선산부동산은 입금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받지 못하셨나요? 현재 재개발 보류 상태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확한 내용은 내일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큰아주버님은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서류를 뒤졌어요. 집안을 뒤집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 뭐, 50만 원? 그럼 103억은 어디 갔어? 거짓말이지? 당신이 잘못 들은 걸 거야? 형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재개발 보류래. 축제는 끝났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잔금, 새로 뽑은 차 잔금, 사업 크게 한번 질러본다고 빌린 대출금 등등. 제대로 받기도 전에 이미 저질러 놓은 금액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수습 불가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날후로 큰형님 댁에선 매일 곡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파산했어요. 큰형님 가족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차도 압류되었고 통장도 압류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지금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핸들을 잡고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봤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아주버님, 배달 조끼를 입고 배달 앱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형님은 더 비참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합니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워요. 한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이제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고 기름때가 옷에 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설거지가 밀리면 욕을 먹고 접시를 깨뜨리면 월급에서 공제되었어요. 큰족하는 대학을 자퇴하고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가끔 공사장 일용직도 마다 않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네요. 부모랑 함께 살 집이 없어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고 들립니다. 아가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배신이라고 생각했는지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분노하고 울고 화내고 웃고 결국 사회적 명성이 높은 의사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양육권도 뺏기고 적은 위자료로 홀로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에서 죽은 듯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살아는 있지만 숨 쉬는 게 지옥이라면서 말이지요. 우리 가족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낙찰받아 놓은 강남 4층짜리 작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남은 정리를 잘해놓고 떠나시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어떤 자식이 진짜였는지 확인하셨고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선물을 남기신다고 유언장을 따로 남기셨습니다. 현금으로 주신 5천만 원은 낡은 건물 여기저기 알뜰하게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에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밥집과 남편의 전공을 살려 법률 무료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유산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 건물 4층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루를 열어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0년하고도 7개월. 허지숙이라는 이름 대신 어이 혹은 제로 불려야 했던 한 여인의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존재를 무시당하고 억울한 모함 속에서 나 자신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지우려 해도 나 자신마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시간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심을 10년 만에 알아챈 시아버지의 눈물처럼 아내의 고통을 10년간 묵묵히 기록한 남편의 결심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은 그들 스스로를 삼켰고 묵묵히 인내하며 선의를 지킨 자리에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남았습니다. 허지숙 씨가 되찾은 것은 100억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허지숙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린 겨울을 보내고 계시든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새봄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언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고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봄 인생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고 빛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울리셨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듣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매일 당신의 새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봄 인생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